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5강. 리픽싱이란 무엇일까? 행사가액은 왜 다시 낮아질까? 4강에서는 행사가액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 영어로는 exercise price.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행사가액이 10,000원으로 결정됐다면 끝까지 10,000원일까요? 아닙니다. 발행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리픽싱입니다. 리픽싱, 영어로는 refixing, 리픽싱이라고 읽습니다. 영어 단어를 나누어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fix, 정하다, 고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의미의 re가 붙습니다. 그래서 리픽싱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격을 다시 정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BW에서는 처음 정했던 행사가액을 발행 조건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액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를 공부했던 분들은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CB에도 리픽싱이 있었습니다. CB에서는 전환가액 조정, BW에서는 행사가액 조정입니다. 원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CB는 전환가액이 바뀌고 BW는 행사가액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행사가액을 다시 조정할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BW를 발행했습니다. 처음 행사가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7,000원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 가면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려면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매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발행 조건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리픽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주주는 단순히 10,000원이 8,000원으로 내려갔네 라고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는 어떻게 달라질까?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행사와 관련된 금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이면 1억 원 나누기 10,000원, 만주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1억 원 나누기 8,000원, 12,500주입니다. 행사가액이 내려갔더니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가능한 주식수가 만주에서 12,500주로 늘었습니다. 만약 행사가액이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나누기 5,000원, 2만주입니다. 처음에는 만주였는데 이제는 2만주가 됩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리픽싱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사 가액이 낮아지면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리 행사의 조건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주주에게는 발행될 수 있는 신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분 희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픽싱이라고 해서 행사 가액이 무한정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당시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방식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를 보면 행사 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보면 글도 길고 계산식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기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최초 행사 가액. 처음 얼마로 정해졌는가? 두 번째는 현재 행사 가액. 이미 한 번 이상 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조건. 어떤 상황에서 행사 가액이 바뀌는가? 네 번째는 조정 주기 또는 기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가? 다섯 번째는 최저 조정 가액. 중요합니다. 행사 가액이 내려갈 수 있다면 최대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최저 조정 가액이 중요할까요? 현재 행사 가액만 보고 잠재적인 신주수를 계산하면 나중에 리픽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행사 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발행 가능한 신주가 1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보니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5천 원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동일 금액 기준이라면 잠재적으로 계산되는 주식수가 200만 주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100만 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주가 생길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픽싱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리픽싱이라는 어려운 회계 용어나 금융 용어를 외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지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사가액 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뿐 아니라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합병병 등 여러 자본 거래가 발생하면서 권리 관계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가액이 조정됐다라는 사실 하나만 보고 매수나 매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픽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신주가 시장에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 기간이 있는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실제로 권리가 행사됐는지, 얼마나 행사됐는지,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픽싱과 신주 상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사 가액이 조정됐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조건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식수가 늘어나려면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고 행사 대금이 납입되고 신주가 발행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볼 때는 순서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BW가 발행됩니다. 그 다음 행사 가액이 정해집니다. 조건에 따라 리픽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주 인수권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행사 대금을 납입합니다.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BW 발행, 행사가액 결정, 리픽싱 가능, 권리 행사, 신주 발행, 지분 희석 가능성.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공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리픽싱 공시를 봤을 때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현재 발행 주식 수를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발행 가능한 신주수를 봅니다. 그 다음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갔을 경우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100만 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식 대비 약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잠재 신주가 200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식 1000만 주와 비교하면 약 20% 수준입니다.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시를 볼 때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주식수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100억 원 BW. 이 말만 보면 크고 작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행 주식 대비 잠재 신주가 몇 %인가? 이렇게 바꾸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다시 정한다는 뜻입니다. BW에서는 행사 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행사 가액이 낮아지면 권리자는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발행 가능한 신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재 행사 가액뿐 아니라 조정 조건, 최저 조정가액,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서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리픽싱의 핵심은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몇 주가 더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BW 공시에서 리픽싱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6강.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오버행과 물량 부담. 5강에서는 리픽싱을 배웠습니다. 리픽싱, 영어로는 refixing.
BW에서는 행사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실제로 행사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까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오늘 6강에서는 신주 인수권 행사와 주가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식이 많이 생기고 그 주식이 시장에서 매도될 가능성이 커지면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주 인수권 행사와 시장 매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10만 주의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순간 회사의 전체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주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투자자가 그날 바로 10만 주를 시장에 파는 것은 아닙니다. 즉, 권리 행사와 주식 매도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는 BW 물량이 많으면 긴장할까요?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오버행. 영어로는 overhang. 오버행은 원래 위에서 무언가가 걸쳐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를 사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사과가 100개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사과 500개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500개가 시장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물량이 나오면 사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BW 행사로 앞으로 200만 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200만 주가 전부 시장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젠가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버행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주 인수권자는 권리를 행사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현재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00원입니다. 신주 인수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20,000원입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에 경제적인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굳이 10,000원을 내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BW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20,000원, 행사가액이 10,000원, 그리고 행사 가능한 물량이 매우 많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앞으로 권리 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가 발행된 이후 일부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이런 예상 자체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이 나오기 전에도 오버행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BW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성장성이 강하고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면 추가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이 100만 주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매우 적은 종목에서 대규모 신주가 시장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행은 단순히 몇 주가 나온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인 종목에 10만 주가 추가로 나오는 것과 하루 거래량이 5만 주밖에 되지 않는 종목에 10만 주가 나오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10만 주라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잠재 물량을 볼 때 현재 발행 주식 수, 그리고 평균 거래량 두 가지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 나오는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 한 번에 전부 행사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되는 경우는 시장에 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를 보다 보면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공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공시 하나만 보고 끝내지 말고 누적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BW가 얼마나 발행됐는가, 그 중에서 얼마나 행사됐는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200만 주가 발행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0만 주가 이미 행사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잠재 물량은 50만 주입니다. 반대로 20만 주밖에 행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180만 주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처음 발행 규모는 같지만 현재 시점의 오버행 부담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처음 발행량보다 남아있는 물량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당 가치의 희석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신주가 발행되어 전체 주식이 1,200만 주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단순 가정하면 같은 기업 가치를 더 많은 주식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주가는 이렇게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으로 받은 돈, 사업 성장, 실적, 시장 기대, 수급 등 수많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기본 원리는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한 주가 차지하는 몫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주 발행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는 신주 인수권 행사로 행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회사에 들어와 좋은 설비를 만들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사업을 키워서 회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와 함께 그 돈이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가 10%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고 몇 년 뒤 영업이익 50%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주식 수가 10%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BW를 발행하고 리픽싱이 반복되고 신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는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 자금의 사용 목적도 중요합니다. 공장 증설인가? 연구개발인가? 운영자금인가? 기존 빚을 갚는 것인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것인가? 왜 돈이 필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행사가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세 번째, 행사 가능한 신주가 몇 주인가? 네 번째, 그중 이미 행사된 물량은 얼마인가? 다섯 번째, 아직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 일곱 번째,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가? 여덟 번째, 회사는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렇게 보면 단순히 BW가 있다, 악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행사 가능 물량과 실제 시장 매도 물량은 다릅니다. 신주 인수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 주식을 반드시 즉시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잠재 물량은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매우 크다면 시장이 그 가능성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주식이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오버행, 영어로 overha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 행사 자체가 곧바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물량인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얼마나 행사됐고 얼마나 남았는가,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확보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BW의 진짜 부담은 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래서 BW를 분석할 때는 처음 발행된 금액만 보지 말고 남은 잠재 주식 수와 오버행을 계산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합니다.